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 남짓 늘어나며 11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성장률도 2%에 머물렀는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불시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남을 비롯해 마포, 용산 등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권은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이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1년째 3만 달러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4만 달러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시장. 찾는 손님이 없어 조용합니다. 요새 더 어려워요. 이렇게 안 된 적은 없었어요. 통장이 맨날 그 자리에 있어. 장사가 되면 카드 긁고 오면 통장에 돈이 늘어나야지 맨날 그 자리.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6,600달러로 재작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유지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갈 길은 멉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11년째 4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지난 2005년 2만 달러를 돌파한 후 9년 만에 3만 달러의 벽을 넘어섰던 과거보다 더딘 속도입니다. 우리의 성장률이 높지 않았어요. 최근 7년 동안 저성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야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 세계적인 기술을 못 따라갔거든요. 환율의 영향도 큽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와 가치 하락으로 달러 환산 시 국민 소득이 낮아집니다. 작년에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2027년이라고 이제 그 뒤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이나 변동성이 이제 커지고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 본다면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환율이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경제도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4만 달러 시대가 여전히 멀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소득 3만 달러대를 벗어나 4만 달러대로 올라서려면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지만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굴레에 빠졌습니다. 올해 1.5% 성장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내수와 정부의 기여도가 각각 마이너스 0.2%포인트, 마이너스 0.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었습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0.2%, 정부 소비는 0.7%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5%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공사비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대출 규제로 인한 고금리,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 기업, 가계의 투자 여력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건설 투자는 부진할 전망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는 한은이 전망한 경제 성장률 1.5%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글로벌 IB에서는 1% 초반대로 추정하는 그런 전망 기간도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또 대중국 그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과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 내수가 침체되는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상이 현실화되면 저성장 흐름이 4년째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수 둔화로 인한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내수 성장에도 한계를 노출하면서 우리 경제 활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기금 50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용 기자, 이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가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 대상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데요. 기존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던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 투자, 후순위 보강, 구매자 금융 등으로 지원 방식이 다양화했습니다. 예컨대 지원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전력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후순위 보강을 하는 식인데요. 이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낮아져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기금 포함 총 100조 원 이상의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기금 출범이 가능한 만큼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올해 안에는 지원받는 기업이 나올 전망인데요. 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이 기금을 지원 재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 달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집중 협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관한 대행은 미 관세 조치가 발효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구인입니다. 이제부터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 사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파장이 우려했던 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홈플러스의 대주주만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어제 매장은 정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역시나 파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있었던 티맵프 사태, 티몬과 유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제2의 티맵프를 연상케 하는 홈플러스 사용 상품권의 사용 중단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휴처였던 CGV와 뚜레쥬르, 빕스 등 CJ 계열사를 비롯해서 신라 면세점과 엠베서더 호텔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요. 또 아웃백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련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앞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에 점포 곳곳을 매각하고 그곳에 재입점하는 전략을 펼쳤을 때 이걸 사들였던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를 조성해 둔 건데요. 애초부터 배당 상황이 썩 좋지 않았는데 회생 절차로 인해서 이들 펀드가 받아야 할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을 우려가 불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어제 투기 등급 중에서도 가장 아래인 D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자, 이 때문에 무책임하게 회생 절차를 선택한 MBK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MBK에 인수되기 전에 홈플러스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MBK 인수 직전에는 7조 원에 달했던 홈플러스의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인수 이후부터는 대부분 6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에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나 했는데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죠.
이게 대부분은 차입금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MBK에 따르면 당시 인수대금이 6조 원이었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이를 대출로 조달했고요. 또 회사가 어려워질 때 돈을 보통 우선 지급해야 하는 상환, 전환 우선주도 7천억 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점포를 팔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놓고도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제때 투자하지 못하고 부채 부담에 허덕였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에 회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이 사채를 털어서라도 책임에 따른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이 기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MBK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조금 전에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MBK 측은 점포의 매각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면서 또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구조조정 규정 등에 대해서도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도 직원 고용을 보장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제 등의 규제 정책으로 조단위 손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과거 MBK가 인수한 ING생명 또 홈플러스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이번 기습적인 회생 절차 신청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MBK의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은 사모펀드 먹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MBK는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영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명분 싸움에서 힘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문제를 일으키면서 상당한 금액이 LBO 방식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그 돈에 대해서는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알짜 사업분 알짜 기업을 팔 수가 있고 계열사 중에서. 고려아연 노조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문을 통해서 MBK는 인수한 기업의 노조와 숱한 갈등을 빚었고 경영 성과가 부진한 곳도 부지기수라면서 결국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MBK 파트너스를 미리 겪은 홈플러스 노조도 홈플러스 위기의 원인을 MBK의 경영 탓으로 돌렸습니다. 노조는 MBK가 차입 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금융 비용을 홈플러스가 떠안게 했고 장기적인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려아연이 기간 산업이고 그다음에 여론 차원에서 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다 보면은 MBK 입장에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 간 법적 공방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MBK가 고려아연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추가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1억 원 넘게 뛰며 들썩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준공된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주춤하던 가계대출까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정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먼저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달 12일 이후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토지거래 해제 이틀 뒤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는 33억 9,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0월 신고가보다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압구정 미성 2차 아파트도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올해 2월까지 하루 평균 1.8곳의 종합공사업체가 폐업을 신고하고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4월 위기설까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설사 지원에 나선 이유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곳에 총 72가구가 공급됩니다. 특히 정부는 골조 완료 시 지급하기로 했던 대금 일부를 착공 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골목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착공 물량을 연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집값 상승 호재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뛰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집값 담합이나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차입금이 너무 많은 경우도 이상 거래로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과 합동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의 이상 거래를 집중 기획조사하는데요. 가격 띄우기, 과다 차입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 정황은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현장 점검 외에 대출 규제책은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 차원의 대출 규제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금융사들이 알아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개별은행 차원의 대출 규제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이 거론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관세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하면서 당혹하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특정해서 거론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전 11시쯤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을 언급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도와주는데도 우방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액이 가장 큰 10개 국가 안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상당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한해 소비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사업에 일본, 한국 등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나라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1,300km 길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입 비용만 약 45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을 포함한 미국과의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만큼 우리로선 알래스카 개발 참여가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수요 둔화는 반도체 이후 차세대 대표 먹거리로 꼽혀온 우리 배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CEO들은 이런 캐즘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올 초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종료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수요가 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는. 캐즘이 끝나기 전까지 당분간 힘든 시간이 지속될 거란 의미로 읽힙니다.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한 곳들도 있습니다. 북미 단독 공장은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은 수요가 많이 악화돼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들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 케미칼이라고 그 부분도 일단 정리할 생각입니다. 캐즘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예측은 갈리지만 일단 내년까진 계속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길게 보는 사람은 5년, 짧게 보는 사람은 1, 2년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이 보통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전기차에만 매달릴 수 없어 신시장 개척에 나선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협력한 로봇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미래형 제품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캐나다 관세 등 겨박제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K배터리의 보릿고개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강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판을 센서에 가져다 대자 잔반 종류와 양을 분석합니다. 좀만 더 먹어봐요. 힘내요. 사람에 따라 식습관을 기록하면서 선호도와 영양 성분도 분석합니다. AI를 통해서 단체 급식에서는 자주 버려지는 음식물이나 잔반량, 음식물 쓰레기를 분석해서 식당을 최적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환자 노인분들 같은 대상으로는 성장기나 식습관 개선 같은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체형 분석기 앞에서 자세를 취하자 AI가 신체 특징을 분석해줍니다. 라운드 숄더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체형 분석과 검진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이렇듯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에 공공뿐 아니라 해외 시장 판로 마련을 돕고자 조달청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안에는 A부터 S까지 각 알파벳별로 20여 개의 부스가 흩어져 있습니다. 총 660개 업체 1,100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합니다. 탄소 중립관과 인공지능 및 로봇관 등을 새로 마련하고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CES관도 확대했습니다.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처 혁신 기업에서는 국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내일 모레까지 진행되며 글로벌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80여 개사 해외 바이어와 대면 수출 상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 전시회라고 하지만 올해 MWC는 기업들의 다양한 신제품과 특히 첨단 인공지능 기술들의 경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번 행사를 AI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조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U+는 이번 MWC 행사 기간 구글과의 전방위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AI 통화 에이전트인 익시오에 구글 제미나이를 접목해 AI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통화 중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처럼 AI가 최적 경로를 추천해주고 택시도 잡아주는 서비스가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를 통해 통화에 언급된 사물과 상황, 장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익시오를 조금 더 함께 강화해서 글로벌 협력을 해보자라고 찾아왔습니다. 해외 통신사들도 한층 똑똑해진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은 퍼플렉시티를 탑재한 마젠타 AI를, 보다폰은 MSAA 모델을 조합한 토비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IT 기업들은 모바일 AI 접목에 집중했습니다. 샤오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I처럼 구글과 협력해 하이퍼 AI를 선보였습니다. 또 화웨이에서 독립한 아너 역시 구글, 퀄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100억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과 소프트뱅크 등 주요국 통신 사업자들은 지난해 출범한 AI 동맹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빠르게 펼쳐지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속에 기업들의 합종 연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관세 완화 가능성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6% 오른 2,558.13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474억 원, 개인이 92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23% 상승한 746.95의 거래를 마쳤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4만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 동부와 경상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은 맑고 동쪽은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광주는 1도로 오늘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겠고 춘천은 5도 떨어진 영하 4도로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 광주 9도, 춘천 8도로 오늘 낮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서울, 인천 0도, 세종 영하 2도로 아침을 시작한 후 낮에 서울, 수원, 청주 9도, 대전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강릉 0도, 울진은 영하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맑고 전라와 경상권은 흐린 후 개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1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기온은 전주, 부산 9도, 제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 구름이 많겠고 동해상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은 흐린 날이 많겠고요. 토요일 전라, 경상, 제주에 비가 내린 후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